7번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A의 총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업 A가 생산하는 재화의 시장 가격이 64일 때 생산자 잉여는 단 Q는 생산량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격 수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용 조건에서 한계 비용을 구한 다음 그것과 주어진 시장 가격 P와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고요. 문제에서 총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한계 비용은 이것을 Q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20Q 더하기 4로 도출이 되고요. 그 다음 재화 시장 가격이 64니까 그래프에서 보면 시장 가격 64와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 점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 3이 결정이 되고요.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생산자 잉여를 묻고 있는데,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인 기업이 대가로 받는 금액에서 받고자 하는 최저 수입을 뺀 것을 의미하는데, 대가로 받는 금액은 시장 가격 곱하기 이윤극대화 산출량이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의 넓이가 되고요. 그리고 받고자 하는 최저 수입은 한계 비용 곡선 아래의 면적을 의미하는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이 사이의 면적인 이 빗금친 삼각형 부분이 되고요. 여기를 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90이 나옵니다. 따라서 7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총생산함수 y는 ak를 가정하는 경제성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총산출량, a는 상수, k는 자본이다. 8번 문제는 성장이론 중에 내생적 성장이론, 그 중에서도 AK 모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장이론으로 솔로우 성장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성장을 결정하는 기술 진보가 경제 외부에서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서 외생적 성장이론으로 분류가 되는데, 내생적 성장이론은 경제 모형 내부에서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존의 자본 K를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와 장기적으로 성장을 결정하는 기술 진보가 경제 모형 내부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두 번째 유형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유형의 대표적인 이론인 AK 모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고 솔로우 성장 모형의 특징, 그리고 내생적 성장 모형 중 AK 모형의 특징, 이 순서로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기간을 분류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단기, 장기, 초장기로 분류를 하는데, 단기를 보면 가격기구가 비신축적이고요. 그리고 고정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자본이겠죠. 이것이 존재하는 기간을 단기라고 하고, 장기에는 가격기구가 신축적이고 역시 고정생산 요소가 존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초장기는 이것이 경제성장에서 다루고 있는 기간인데, 가격기구가 신축적이고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 생산 요소인 기간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초장기에는 기술도 변화가 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균형을 이야기할 때 초장기에서의 균형을 균제 상태라고 합니다. 경제성장 쪽에서 이 균제 상태를 설명을 할 때 학자들에 따라서 다음처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성장 경로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균제 상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지어서 서술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균형성장 경로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균형인 상태를 의미하고, 여기서의 장기는 이 초장기를 의미합니다. 경제의 실물 변수들이 서로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상태를 균형 성장 경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균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균형 성장 경로에서 여기서 서로 일정한 비율, 이것이 0인 특수한 경우를 균제 상태라고 정의해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으로 균형 성장 경로와 균제 상태를 동일한 개념으로 서술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제의 실물 변수들이 일정한 비율, 보통 0을 상정, 이렇게 성장하는 상태로 균형 성장 경로와 균제 상태를 정의를 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번 타입이 더 정확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 두 번째 경우를 가정하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의 구분인데 지금 8번 문제에서는 내생적 성장 이론 중 AK 모형을 묻고 있는데 솔로 성장 모형이 외생적 성장 이론이었고 AK 모형이 내생적 성장 이론인데 거기서 외생과 내생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생 변수는 모형 밖에서 값이 결정되고 모형 내 변수들에 의해서 값이 변하지 않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모형 내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를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반면에 내생 변수는 모형 내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볼 솔로 성장 모형과 AK 모형은 가장 큰 차이점이 솔로 성장 모형은 경제 성장의 원인인 기술 진보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값이 됩니다. 그런데 AK 모형은 경제 모형 내에서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이 자본 축적에 따른 투자로 결정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내생적 성장 이론 또는 내생적 성장 모형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초장기의 기간에서 균형 성장 경로와 균제 상태가 같다는 의미로 설명하는 방식을 가지고 외생적 성장 이론과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외생적 성장 이론 모형인 솔로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 모형의 가정부터 보겠는데 첫 번째는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입니다. 생산 요소 자본 K와 유효 노동력 또는 효율적 노동 AL이 투입돼서 생산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동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노동 앞에 붙어 있는 A는 기술 수준을 의미하고요. 이 기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L을 곱한 것을 우리는 유효 노동력, 효율적 노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외생 변수에 대한 가정입니다. 노동의 증가율을 스몰 n이라고 하고 이것을 인구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수준의 증가율을 스몰 g, 기술 진보율이라고 하고 델타는 감가상각률이 되겠습니다. 모두 0보다 큰 외생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앞으로 기호를 표기할 때 어떤 변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 즉 변수의 시간에 대한 미분 값을 x-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x-을 x로 나눠준 값을 x의 변화율 또는 x의 성장률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성장이론에서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할 때 총생산의 성장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의미 있는 성장률은 1인당 성장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량 변수들로 주어진 것들을 1인당 변수로 변환을 할 텐데 여기서는 그냥 1인당 변수가 아니라 유효 노동력 또는 효율적 노동으로 나눠준 1인당 변수, 즉 효율적 노동 1인당 생산량과 효율적 노동 1인당 자본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변수를 다룰 때 알아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총 자본 K를 효율적 노동으로 나눠졌을 때 이것을 효율적 노동 1인당 자본량이라고 해서 소문자 K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변화율의 형식으로 바꿔줄 때 양변에 자연대수 로그를 취한 다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아래와 같이 변화율의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AK 모형을 설명할 때도 동일하게 활용해야 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물론 AK 모형에서는 효율적 노동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냥 노동 L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가정을 보면 경제의 총저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의 총저축은 총소득의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저축률을 곱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저축이 이렇게 정의가 되면 총소비는 총소득에서 총저축을 뺀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가정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이 되겠습니다. 기술 진보가 있는 단순 솔로 모형에서는 정부 부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라던가 조세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총 공급 Y가 소비와 투자의 합인 총 수요와 균형을 이룬다는 식으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살펴본 이 소비 함수를 네 번째 가정에 대입을 하면 이처럼 총 저축이 총 투자와 같다는 균형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 모형의 가정을 살펴봤고요. 이제 총량 변수로 된 생산함수를
효율적 노동 1인당 변수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생산함수를 효율적 노동 AL로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AL의 지수를 정리를 하면 이처럼 표현할 수가 있고, AL분의 K를 효율적 노동 1인당 자본량 스몰 k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AL분의 Y도 효율적 노동 1인당 생산량이라서 스몰 y로 표기를 한다면 결국 스몰 y는 스몰 k의 2분의 1승으로 돼서 효율적 노동 1인당 생산이 효율적 노동 1인당 자본량의 함수인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은 효율적 노동 한 단위당 자본의 변화에 의해서 변동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몰 k의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총 자본의 변화분을 보겠습니다. 총 자본의 변화는 총 투자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빼고 남은 나머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가정에 의해서 총 저축이 총 투자와 같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하면 총 투자는 총 저축으로 변환을 할 수 있고요. 즉, 총 저축이 총 투자를 결정을 하죠. 투자 대신 저축을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구한 다음,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스몰 k의 시간에 따른 변화인 스몰 k의 동태적 변화, 운동 방식을 살펴봐야 되니까 스몰 k의 변화율을 구합니다. 스몰 k의 변화율은 이 오른쪽 위에서 도출을 했듯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여기서 방금 전에 구한 총 자본량의 변화분을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주면 k로 나눠지니까 k분의 sy 마이너스 델타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총 자본의 변화율이 되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기술 진보율과 인구 증가율을 뺀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k와 y가 총량 변수니까 얘도 효율적 노동 한 단위당으로 표현을 바꿔주기 위해서 AL로 각각 분자와 분모를 나눠서 스몰 y와 스몰 k로 표현을 바꿔줘서 이처럼 정리가 되고, 스몰 y는 앞에서 우리가 총 생산함수를 효율적 노동 한 단위당 생산함수로 바꿨듯이 스몰 k의 함수를 대입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적 노동 한 단위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되고요. 이것을 변화분으로 표현을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스몰 k를 곱해서 정리하면 오른쪽처럼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초장기적인 경제 균형 상태인 균제 상태이니까 균제 상태의 정의를 앞에서 경제 실물 변수들이 일정한 비율, 보통 0을 상정한다고 했죠. 이것으로 성장하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효율적 노동 한 단위당 자본량의 변화분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0으로 놓으면 이것을 우리는 자본 축적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fk 자리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정한 k의 2분의 1승을 대입하면 이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처럼 그려집니다. 지금 생산함수를 보면 k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증가는 하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체감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되고요. 거기에 저축률 S를 곱해준 것이 이 아래에 있는 이 검은색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원점에서 출발하고 기울기가 델타 GN을 더한 이러한 우상향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가정 1번에서 주어진 신고전학파 생산함수가 인하다 조건을 만족한다면, 인하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산함수 값이 스몰 k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무한대가 되고, 스몰 k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이 0으로 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만족된다는 전제하에 효율적 노동 1인당 자본량의 증가 요인인 저축 곡선과 효율적 노동 1인당 자본량의 감소 요인인 이 직선이 이처럼 원점에서 한번 만나고 특정 K 수준에서 이렇게 교차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점에서 균제 상태가 달성이 되고요. 이때 균제 상태의 효율적 노동 1인당 자본량을 스몰 K 스타, 그리고 효율적 노동 1인당 생산량이 Y 스타로 결정이 됩니다. 솔로 모형의 균제 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따로 떼어서 오른쪽에 나타냈습니다.
효율적 노동 한 단위당 자본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그려져 있고요. 이 아래는 자본의 변화분을 수직축으로 나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지금 이 저축 곡선과 빨간색 직선의 차이가 자본의 변화분이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 노동 한 단위당 자본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본의 변화분이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져서 이 점의 오른쪽, 즉 균제 상태의 오른쪽으로 가면서 자본의 변화분이 마이너스로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이 아래는 변화율의 관점에서 그래프를 표시를 했습니다. 변화율의 관점으로 표시를 하려면 스몰 k의 변화분을 스몰 k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식을 보시면 이 위의 식을 스몰 k로 나눠준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함수로 표현된 이것을 보면 스몰 k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프는 감소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우하향하는 모습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균제 상태의 효율적 노동 한 단위당 자본량의 왼쪽에서는 자본의 변화분이 양수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요. 균제 상태 오른쪽에서는 자본의 변화분이 음수기 때문에 자본량이 점점 감소하게 돼서 균형점인 K스타로 회귀하게 됩니다. 즉, 솔로 모형의 균제 상태는 균형에서 벗어나도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는 안정적인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 모형의 균제 상태에서 자본의 축적 방정식을 봤고요. 우리의 관심사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스몰 k의 변화율을 식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스몰 k의 변화율은 균제 상태에서 제로가 되는데, 스몰 k는 효율적 노동 한 단위당 자본량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1인당 자본량은 아래처럼 L분의 K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효율적 노동 한 단위당 자본량에 A를 곱해준 값이 되겠고요. 그러면 얘의 변화율이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몰 k에 A가 붙어 있는 거니까 자연대수 로그를 취한 다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기술 진보율이 더 붙는 식으로 변환이 되겠죠. 따라서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은 기술 진보율이 G였고 균제 상태에서 스몰 k의 변화율은 0이었으니까 G가 되고요. 그 다음 경제의 총 자본량의 변화율을 보면 경제의 총 자본량은 이 L도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되죠. 이렇게 되고 이것도 역시 변화율의 형식으로 바꾸면 A의 변화율뿐만 아니라 L의 변화율까지 합쳐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L의 변화율이 스몰 n이니까 G 더하기 N 더하기 균제 상태에서 스몰 k의 변화율 제로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G 더하기 N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량의 여러 가지 변화율을 알아봤고요. 이제 생산량의 변화율을 봐야겠죠. 효율적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의 변화율은 스몰 y가 스몰 k의 함수였죠. 그런데 스몰 k가 변화율이 제로였기 때문에 스몰 y의 변화율도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1인당 생산량, 이것의 변화율이 1인당 소득의 변화율, 즉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경제 성장률이 됩니다.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스몰 y의 변화율에 a의 변화율을 더해주면 되겠죠. a의 변화율이 g였으니까 정리하면 g가 되고요. 그 다음 경제의 총 소득의 변화율을 보면 노동량의 변화율만 더 더해주면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역시 g 더하기 n입니다. 따라서 솔로 성장 모형에서 장기 경제 성장률을 의미하는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의 결정 요인이 기술 진보율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기술 진보율 G는 모형의 외부에서 정해진 값이죠. 그래서 솔로 모형을 외생적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 모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 진보가 모형 밖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 간 1인당 소득 격차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문제점과 현실적인 문제점이 제기가 됨에 따라서 등장한 이론이 내생적 성장 이론이 되겠습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장기 성장 요인을 모형 내부에서 찾기 때문에 내생적 성장 모형이라고 했고, 우리는 내생적 성장 모형의 개략적인 종류를 살펴보고 8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AK 모형에 대해서
솔로 모형과 같은 방식으로 모형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내생적 기술 진보 모형으로 신고전파 생산함수의 한계 생산 체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 진보가 내생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은 파고들면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운데, 쉽게 생각해서 학자들이 생산함수에 어떤 가정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모형의 특징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내생적 기술진보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술진보라고 하는 것의 뜻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기술진보는 동일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종전보다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식이 갖는 특징이 특히 중요한데, 지식은 비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공유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제 가능성은 지적재산권과 같은 특허법 등에 의해서 지식의 사용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지식이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배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R&D 투자를 통해서 지식을 개발하고 축적하는데 지속적인 요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생적 기술진보 모형의 대표적인 모형이 R&D 모형이 되겠습니다. R&D 모형의 생산함수는 이처럼 고전파 생산함수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효율적 노동으로 표시된 생산함수를 가정을 했는데, R&D 모형의 생산함수는 노동 증대형 기술진보가 아니라 중립적 기술진보로서 기술진보가 생산함수에 L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따로 붙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의 특징은 오른쪽에 경제에 존재하는 총 노동량과 총 자본량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총 노동량과 총 자본량을 보면 두 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여기서 A가 붙은 노동과 자본은 R&D 부분, 즉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되는 노동과 자본을 의미하고요. LB와 KB는 실제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생산함수에 보면 LB와 KB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생산을 하는데 직접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LA와 KA는 기술 진보를 위한 R&D에 투자되는 노동과 자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함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A분의 A.은 기술 진보율을 의미하는데, 이 기술 진보율은 LA와 KA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즉, R&D 개발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이 기술 진보율을 결정한다는 가정을 R&D 모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 내에서 LA와 KA의 투입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좌우하는 기술 진보율이 결정이 되는 모형이기 때문에, 비록 생산함수가 한계 생산 체감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 진보가 모형 내에서 내생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도가 되는 모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유형인데, 이것은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는 모형으로 다음 세 가지 모형이 교과서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AK 모형이 되겠습니다. AK 모형은 이 생산함수를 보시면 Y는 AK라고 해서 생산함수 형태가 AK이기 때문에 AK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A는 자본의 생산성을 의미하고요. 주어진 상수가 되겠습니다. AK 모형의 핵심은 이 K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본 K는 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지식 자본과 인적 자본까지 다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자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식 자본은 앞에 내생적 기술 진보 모형에서의 이 지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AK 모형에서 초점은 인적 자본에 있습니다. 인적 자본의 특징을 알아보면 인적 자본은 경합성을 가지고 있고 배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비교하면 배제 가능성은 같지만 경합성 측면에서 지식은 추가적인 지식 사용에 비용이 안 들고, 그리고 어떤 한 부분에서 지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지식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 인적 자본 같은 경우에는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인적 자본이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육이나 기능 훈련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체화된 지식은 그 근로자가 보유하게 되죠. 그런데 그 근로자를 어떤 부문에 투입을 하게 되면 다른 부문에는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합적인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AK 모형에서는 자본이 물적 자본, 지식 자본, 인적 자본, 포괄적인 개념의 자본을 상정하기 때문에 개별 자본인 물적 자본과 지식 자본 등은 한계 생산이 체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자본을 합친 넓은 의미의 자본에 있어서는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진보 없이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모형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함수 y인 ak를 보면 k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a가 되죠. a는 주어진 상수라고 했죠. 즉 mpk가 a로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본의 외부 효과 또는 학습 효과, 러닝 바이 두잉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축적을 할수록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지만, 경제 전체의 자본 입장에서는 자본의 외부 효과 또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생산함수를 먼저 보면 기술 수준을 의미하는 항과, 그리고 생산 요소가 투입돼서 생산에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개별 기업 I의 생산함수를 보면 기업 I의 생산은 기업 I가 투입하는 자본과 노동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자본 K에 의해서 결정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A 부분은 기술 수준으로서 이와 같은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K는 경제 전체의 자본량을 의미하고요. B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리고 기업 I가 투입하는 자본과 노동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되는 부분은 콥 더글라스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개별 기업의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경제의 총 생산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경제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의 생산량을 합친다고 해보겠습니다.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서 모든 기업의 자본량과 노동량이 서로 같다는 가정하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총 생산함수가 도출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생산함수를 보면 이 알파 부분은 개별 기업 I의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요. 베타는 이 경제 총 자본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더라도 경제 전체로는 이 베타 부분, 전체 자본의 외부 효과가 크다면 경제 전체로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합이 1이 된다고 해보면 K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뺄 수가 있고요. B와 L의 1-알파승을 이렇게 묶으면 결국 자본의 외부 효과 모형도 Y는 AK 모형과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모형의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빨간색 박스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함수를 자본에 대해서 미분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이처럼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적 자본 모형인데, 이것은 인적 자본 투자를 통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은 방금 살펴본 자본의 외부 효과를 인적 자본의 관점에서 적용시킨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해서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산함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H는 인적 자본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인적 자본의 변화는 이와 같은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인적 자본의 투자분에서 인적 자본의 감가상각분을 뺀 부분만큼 인적 자본이 변화하게 됩니다. 인적 자본의 변화분에서 인적 자본 투자하는 부분을 보면 앞에 B는 인적 자본 투자 효율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U는 옆에 보시면 이 모형의 경제 주체들이 생산에 직접 투입하는 시간의 비율을 U라고 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시간의 비율을 1-U라고 합니다. 또는 인적 자본을 생산과 투자의
투입하는 비율을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의 변화분을 보면 인적 자본에서 1-U만큼을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직접 생산에 투입되는 부분은 인적 자본의 U만큼의 비율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하면 분자와 분모의 자본 K의 1-알파승을 한번 곱하고 다시 나눠주면 곱해준 K의 1-알파승은 K의 알파승과 같이 곱해지면 K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눠준 K의 1-알파승은 U 곱하기 H의 1-알파승과 같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적자본 모형 역시 생산함수를 AK 모형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빨간 박스 부분이 AK 모형에서의 A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K가 곱해져 있는 모습으로 변환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자본 모형의 균형성장 경로에서는 H와 K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자본 모형의 생산함수가 AK 모형과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역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구하면 K로 미분하면 이 항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생적 성장 이론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R&D 모형과 AK 모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도 크게 보면 AK 모형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직접 묻고 있는 AK 모형에 대해서 솔로 모형처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K 모형의 가정입니다. AK 모형은 솔로 성장 모형과 거의 유사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함수겠죠. 생산함수가 AK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A는 자본의 생산성을 의미하고 0보다 큰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저축에 대한 이야기,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에 대한 것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AK 모형을 총량 변수에서 1인당 변수로 변환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효율적 노동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L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몰 k가 AL분의 K가 아니라 L분의 K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1인당 생산량이 1인당 자본량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자본의 변화분도 역시 동일하게 투자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뺀 것, 그리고 이 투자 대신에 저축을 대입해주고, 그 다음 스몰 k의 변화율인데 오른쪽 위를 보시면 스몰 k가 L분의 K가 아니라 L분의 K니까 이렇게 K의 변화율에서 L의 변화율을 뺀 것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그대로 써주고 K 닷 자리에 이것을 대입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보면 Y와 K가 총량 변수로 되어 있죠. 이것도 1인당 변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자와 분모를 각각 L로 나눠주면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Y 대신에 FK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에 관한 식이 되고요. 우리는 1인당 자본의 변화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스몰 k를 곱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고, 구체적인 함수를 대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식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 부분은 1인당 자본량의 증가요인이 되고요. 이 부분은 1인당 자본량의 감소요인이 됩니다. 지금 솔로 성장 모형과 다르게 자본의 증가요인 이 부분이 스몰 k가 증감에 따라서 체감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정한 증가율을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률 S가 들어가 있죠. 즉 저축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 자본의 증가요인 부분이 자본의 감소요인 부분보다 크다면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본 축적의 경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증가요인과 감소요인만 떼서 오른쪽에 다시 그려보면 지금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의 이 차이가 1인당 자본의 변화분이 되고요. 이것이 양수이면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1인당 자본의 변화분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의 그래프가 되고요. 식으로는 이와 같이 됐었죠. 이것을 변화율의 평면에 그려보면 변화분의 식을 1인당 자본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이 일정한 양수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인당 생산 역시 1인당 자본량의 함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양의 증가율을 갖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식으로 경제 성장률을 도출을 해보면 1인당 자본량의 성장률이고요.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앞에서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식을 구했죠. 그 다음 총 자본량의 변화율은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에 LA 변화율, 인구 증가율을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정리하면 SA-델타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인당 생산량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경제 성장률이죠. 1인당 생산량은 1인당 자본량의 함수고 A는 상수이기 때문에 1인당 생산량의 변화율은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과 같아짐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총 생산량의 변화율은 1인당 생산량의 변화율에 인구 증가율을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K 모형에서 경제 성장이 저축을 통한 자본 축적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AK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제 성장률이 저축률에 의존하지 않는다. AK 모형에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1인당 생산의 변화율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저축률이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고요. 2번 자본은 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우리가 이론 부분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는 모형에 AK 모형이 속해 있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 K가 물적 자본, 지식 자본, 인적 자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3번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할 수 있다. 설명에서 물적 자본, 지식 자본, 인적 자본 각각은 한계 생산이 체감할 수 있지만 이 자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은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기에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이 자본의 외부 효과 모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도 결국 일정 가정하에서는 넓은 의미의 AK 모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기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보기 4번 외생적 기술 진보가 없어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AK 모형의 경제 성장률을 봤지만 저축을 통한 자본 축적을 통해 모형 내부에서 내생적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보기 4번은 AK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8번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